할아버지 많이 시장하시죠? 이 밥이라도 좀 드시고 속 좀 드세요. 그것은 그날 아침 영등포 지하철역의 뼈가 시린 추위 속에서 울려 퍼진 유일한 말이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든 가난한 여대생이 세상이 잊어버린 듯한 노숙자 할아버지 앞에 몸을 굽혔다. 그 소녀는 자신의 유일한 하루 끼니를 건네던 그 순간이 가혹하지만 기적적인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때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인생이란 참 묘해서 우연한 만남이 훗날 모든 것을 바꿔놓기도 한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새벽 4시 30분은 흔히 가난한 노동자들의 시간이라 불린다. 신림동의 작은 구석. 김서연은 계산대에 발이 묶인 채 서 있었다. 헬쑥한 그 소녀의 얼굴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이제 겨우 23살,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그녀의 가냘픈 어깨는 하늘만큼 무거운 걱정을 짊어지고 있었다. 대학 졸업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잠을 자는 대신 낮에는 논문에 파묻히고 밤이 되면 이곳 계산대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서 있어야 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보냈다. 솔직히 말해 건장한 청년도 버티기 힘든 일을 가냘픈 소녀가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아, 오늘도 고생했다. 점장의 목소리가 그녀의 지친 생각을 끊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장부를 마감한 뒤 검은 비닐봉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안에는 자정이 갓 지난 폐기 도시락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이거 날짜만 살짝 지났지 계속 냉장고에 있어서 아주 맛있어. 가져가서 데워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서연은 마치 귀한 선물이라도 받은 듯 고개를 숙여받았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 하루의 가장 큰 위로가 될 만큼 궁핍한 상황에 처해 본 적 있는가? 좁은 자취방에서 홀로 지내는 서연에게 이것은 식비를 아껴 고향에 한 푼이라도 더 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게를 나서자 서울의 12월 추위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덮쳐왔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얇은 패딩 점퍼 사이로 바람이 윙윙거렸다. 서연은 목을 움츠리고 양손을 주머니 깊숙이 찌른 채 영등포역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일터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다. 아직 너무 일러 첫 차가 다니지 않을 시간이지만 그녀는 집에 가기 위해 그곳에 앉아 쉬며 차를 기다리곤 했다.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고 택시는 솔직히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오늘 역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역 앞에 차가운 벤치 위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였다. 입김만 내뱉어도 폐가 시린 이 날씨에 그는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참혹했다. 진흙이 묻은 회색 코트 한쪽 소매는 찢어져 시퍼렇게 멍든 주름진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발에 신은 구두도 진흙투성이인 것이 마치 어딘가에서 넘어져 이곳까지 겨우 기어온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추위에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멈춰서서 망설였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분명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못 본 척 지나갈까 아니면 멈출까. 요즘 세상은 엮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들 제 몸 챙기기에 바쁘니까. 그때 할아버지의 눈이 들려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것은 텅 빈 눈동자였다.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는가. 초점도 감정도 없이 마치 그의 영혼이 어디론가 떠내려가
더 이상 이 시끄러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 눈빛이 그녀의 발길을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볍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다 겨우 말을 내뱉었다. 너무 추워. 목소리는 갈라져 바람 소리에 부서졌고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서연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5시. 기차가 다니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1시간. 우리에게 1시간은 금방 지나가지만 눈 내리는 거리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1시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일 수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보았다. 안에는 오늘 그녀의 아침, 어쩌면 점심까지 해결할 식량이 들어 있었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배고프고 피곤했다. 하지만 이내 서연은 봉지를 열어 도시락 하나를 꺼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멍한 눈으로 도시락을 올려다 보았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이거, 날짜가 아주 조금 지났지만 냉장 보관해서 아직 먹기 좋아요. 저도 이거 먹으려고 했거든요. 서연은 할아버지가 버려진 음식이라 생각해서 서러워할까봐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노인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존심은 큰 법이니까.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뻗어나왔다. 추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주름지고 거친 그 손이 도시락을 받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고마워요. 아가씨,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벤치 끝에 앉아 그가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고 힘겹게 숟가락질을 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서연은 문득 고향 양평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지난 겨울 아버지도 바티를 무리하게 하시다가 허리를 다쳐 지금도 누워 계셨다. 어머니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고 그녀는 홀로 서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몇 푼 안 되는 돈을 보내는 것 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가족은 없으세요? 서연은 참지 못하고 불쑥 물었다. 먹던 할아버지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고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먼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했다. 가족. 그는 처음 듣는 단어인 양멍하게 중얼거렸다. 내 가족이요.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이요.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다시 처음의 텅 빈 상태로 돌아갔다. 나는 모르겠어. 그 대답이 어찌나 쓰라리게 들리던지. 기억 상실증일까? 아니면 삶이 그를 짓밟아 소중한 사람들조차 잊게 만든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걸까? 멀리서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서연은 급히 일어났다. 할아버지, 저 가봐야 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도시락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바퀴가 선로를 긁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 할아버지 생각뿐이었다. 영혼 없는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나는 모르겠어 라는 말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왜 저런 처지가 되었을까?
자취방에 도착해 눈에 젖은 신발도 차에 벗지 못했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다. 우리 딸 일 끝났어. 많이 힘들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코끝이 찡해졌다. 엄마, 방금 집에 왔어. 서연은 전화기를 어깨에 끼운 채 차가운 패딩을 벗었다. 엄마, 아까 오는 길에 정말 딱한 할아버지를 만났어. 추운 밖에서 웅크리고 계셔서 내가 도시락을 드렸어. 아이고, 그랬니? 우리 딸 착하다. 엄마의 목소리가 가라앉으며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정말 잘했다. 할아버지를 보는데 아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집에 계신 아빠는 좀 어때? 혹시 저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는 많이 좋아지셨어. 걱정 마라. 계속 네 얘기만 하신다. 아빠도 널 많이 보고 싶어 해. 이번 주말에 잠깐 내려갔다 올까, 엄마? 아니야.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다. 논문 쓰느라 바쁘고 취업 면접 준비도 해야 하는데 차비 들고 시간 뺏기고 안 돼. 우리 걱정은 말고 내 앞날이나 신경 써. 엄마는 항상 그랬다. 언제나 자식에게 폐를 끼칠까, 짐이 될까 걱정했다. 그래도 명심해. 절대 무리하지 마.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아끼다가 병나면 그게 더 고생이야. 응, 걱정 마, 엄마. 나 튼튼하잖아. 전화를 끊고 서연은 좁은 싱글 침대에 몸을 뉘었다. 방은 고요했고 창밖에 바람 소리만 들렸다. 곰팡이 핀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그 도시락으로 속은 좀 따뜻해지셨을까? 오늘 밤 바람 피할 곳은 찾으셨을까? 밖에는 해가 뜨고 서울은 바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햇빛마저 잊어버린 듯한 그늘진 곳과 사람들이 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학교에 가기 전 단 2시간이라도 자야 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낯선 노인의 이미지가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마치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예고하는 것처럼. 가끔 저는 묻곤 합니다. 이 삭막하고 차가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친절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좋은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어질 가난한 여대생 김서연의 이야기는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서연의 새로운 하루는 기쁨이 아니라 아침 7시에 요란한 알람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 느낌 아시나요? 겨우 2시간 눈을 붙여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단 1분도 더 누워 있을 수 없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하는 그 기분을. 새벽에 도시락을 건넨 노숙자 할아버지의 모습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서연에게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했다.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1시간을 시달려 학교에 도착하는 동안 1분 1초를 아껴가며 졸업 논문을 다시 읽었다.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는 그 젊은 처자를 보면 정말 안쓰러웠다. 요즘 청춘들 왜 이리 고달픈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구실에서 50대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녀의 논문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졸업장은 그녀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었다.
많이 좋아졌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서연아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어디 아프니? 아니요. 요즘 면접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힘내라.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너희들 고생하는 거 보면 나도 마음이 안 좋아. 학교를 나와 그녀는 다시 도서관으로 스터디 모임으로 그리고 아르바이트 장소로 달렸다. 끝이 없는 굴레였다. 오후 4시 친구들이 커피 마시러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만 저었다. 예쁜 카페의 커피 한 잔 값은 그녀의 몇 시간 시급과 맞먹는데 감히 꿈도 꿀 사이어도 없었다. 아르바이트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면접 결과 이메일 알림이었다. 귀하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또 그 지긋지긋한 하지만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 실망도 반복되니 습관이 되어 마음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인 듯했다. 하지만 가난한 자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밤 9시 지친 몸으로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 아주머니의 문자가 찬물 끼얹듯 날아왔다. 서연아 이번 달 월세 언제 들어오니?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쳤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다음 주에 알바비 받으면 바로 보낼게요. 그래 꼭이다. 다음 달도 늦으면 아주머니도 곤란해.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연은 창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월세, 전기세, 식비 학자금 대출, 머릿속에서 춤추는 숫자들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다음 달엔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녀 자신도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미래는 저 밖의 겨울 안개처럼 뿌옇기만 했다. 그날 밤 서울의 날씨가 심수를 부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눅눅한 냉기가 살을 파고들었다. 새벽 4시 서연은 퇴근했다. 우산은 있었지만 거센 바람에 옷은 흠뻑 젖어 차가웠다. 집으로 터덜터덜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건너편 건물의 작은 처마 밑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과 하얀 빗줄기 아래 그 모습이 낯이 익었다. 그 할아버지였다. 이틀 전 그녀가 도시락을 양보했던 그 할아버지. 그 광경을 보니 정말이지 무소해 같은 마음도 녹아내릴 것 같았다. 얇은 회색 코트는 물을 잔뜩 머금어 축 늘어져 있었다. 백발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얼굴 주름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간헐적으로 심하게 떨고 있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시장통에 버려진 늙은 강아지와 다를 바 없이 처량했다.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렇게 추운 날 노인이 밤새 비를 맞으면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디서 길을 잃었길래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우산을 든 채 길을 건너 뛰어갔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의 발소리조차 묻혔다. 할아버지, 서연이 작게 불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 있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눈빛은 여전히 텅 비고 공허했지만 오늘은 거기에 극한의 절망까지 더해져 있었다. 아, 아가씨. 목소리는 부서졌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완전히 기울여 할아버지를 씌워드렸다.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얼어 죽어요. 할아버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 시간에 문을 연 곳이 어디 있겠는가. 문득 골목 끝에 시선이 멈췄다. 불 켜진 간판 24시간. 무인 카페. 할아버지 저쪽에 비 피할 곳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세상에 몸에 손을 대니 마치 얼음덩어리 같았다. 젖은 옷의 냉기가 뼛속까지 전해졌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렸고 작은 체구의 서연에게 거의 온몸을 기대다시피 해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히터의 온기가 얼굴에 닿아 두 사람을 살려내는 듯했다. 서연은 창가 쪽 푹신한 의자에 할아버지를 앉혔다. 여기 앉아 계세요. 코트 좀 벗게 도와드릴게요. 다 젖었어요. 할아버지는 풀썩 주저앉았다. 손발이 굳어 꼼짝도 못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단추를 하나하나 풀고 물을 먹어 무거워진 코트를 벗겨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키오스크 앞에 선 서연은 지갑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 딱 15,000원의 현금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다음 주 교통비이자 점심값 전부였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키로 5,000원. 누군가에게는 음료수 한 잔, 담배 한 갑 값이겠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생존이었다. 하지만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힐끔 보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과 샌드위치 하나. 마지막 지폐를 기계에 넣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걸로 끝이다. 이제 그녀 주머니에는 5,000원짜리 잔돈뿐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그녀는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녀는 음료를 테이블로 가져와 할아버지의 떨리는 두 손에 쥐어드렸다. 드세요. 몸 좀 녹이게.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주름진 얼굴이 펴지는 듯했다. 온기가 늙은 몸으로 퍼져나갔다. 고마워요. 목소리는 쉬었지만 아까보다 분명해졌다. 서연은 샌드위치를 할아버지 쪽으로 밀었다. 이것도 드세요. 많이 시장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샌드위치를 들고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아마 그 자신도 왜 우는지 몰랐을 것이다.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이 차가운 빗속 밤에 전해진 인간의 온기에 감동해서인지.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가족분들은요?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먹던 것을 멈추고 눈물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고통스러운 고갯짓이었다. 나는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대로 치매였다. 비, 그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우산 하나 더 사올게요. 그녀가 일어서려 하자 할아버지는 다급히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앙상한 손가락이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운 듯 꽉 움켜쥐었다. 고마워. 아가씨,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비는 그쳤지만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다. 서연은 근처 공원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옷은 여전히 눅눅했다. 그녀는 차마 볼 수 없어 자취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뒤졌다. 그녀는 지난해 아버지가 서울에 진료받으러 오셨다가 두고 가신 낡은 겨울 코트와 바지를 찾았다.
아버지의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제 아버지 옷이에요. 할아버지 옷은 제가 빨아올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옷을 받았다. 갈아입고 나니 훨씬 단정하고 따뜻해 보였다. 서연은 그를 셀프 빨래방으로 데려갔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멍하니 비눗방울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문득 중얼거렸다. 나도 아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연이 놀라 돌아봤다. 네. 할아버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했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 사람, 그 사람도 이렇게 빨래를 자주 해줬어. 참 따뜻한 여자였지.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질 않는데 그 미소는 기억나. 참 고와요. 분명 어디선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연이 위로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니, 갔어.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갔어. 그 말을 듣는데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다. 기억이 사라져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빨래가 끝나고 그녀는 향기 나는 코트를 돌려드렸다.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도울 수만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힘에도 한계가 있었고 돈도 바닥났다. 해결책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경찰서로 가서 지문 조회와 실종자 확인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다. 경찰은 말했다. 일주일 내에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그 말에 서연은 몸서리쳤다. 그곳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가족을 찾아볼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코트를 입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신랏 같은 희망을 담아 SNS에 올렸다. 여러분, 제발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며칠 전 영등포역에서 배회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기억을 잃으셔서 이름도 집도 기억 못하시고 돌아가신 아내분만 기억하십니다. 겨울이 너무 추워서 이대로면 버티지 못하실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네티즌들의 힘이 기적을 만들지 아니면 수천 개의 자극적인 뉴스 속에 묻혀버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빌라. 집안 공기는 극도로 팽팽했다.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젊은 강도윤은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고 속은 타들어갔다. 그룹의 총수인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이 4일째 행방불명이었다. 그날따라 경호원도 없이 홀로 할머니 산소에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총동원되었지만 소식은 없었다. 밤이 깊었지만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SNS를 뒤적이며 작은 단서라도 찾길 바랐다. 그의 손가락이 수많은 뉴스를 스치다 멈췄다. 친구가 공유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덥수룩한 수염에 비쩍 마른 노인이 싸구려 낡은 코트를 입고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낯선 코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골. 하지만 저 눈빛, 저 앉아있는 자세,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다. 도윤이 소리쳤다. 적막한 밤을 찢는 비명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찾았어요. 제가 찾았다고요. 온 집안이 깨어났다. 즉시 서연의 번호로 전화가 연결되었다.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아버지의 낡은 옷, 그리고 가난한 여대생의 선량한 마음이 우연히 한국 최고의 재벌가 운명과 맞닿았습니다. 과연 이 가난한 소녀와 재벌가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서연의 선행은 보답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류층의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게 될까요? 인생이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화 시나리오 같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운명이 너무 빨리 뒤바뀌어 우리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경찰서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할아버지를 부축해 경찰서로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분 뒤 저 문이 열리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범한 우리는 평생 일해도 꿈도 못 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경찰서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과 귀티나는 부인이 뛰어내렸고 그 뒤로 넋이 나간 표정의 젊은 청년이 따랐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회오리 바람처럼 경찰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 값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청년은 더러운 바닥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루한 노숙자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거칠고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도윤이에요.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남자의 눈물은 무거운 법입니다. 도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낯선 청년을 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니. 할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 내 장손, 우리 도윤이구나.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달려와 늙은 아버지를 둘러싸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이지 남이 봐도 코끝이 찡해질 정도였습니다.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라는 껍데기 뒤에도 가족에는 여전히 가장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서연이 며칠간 돌봐드린 그 비참한 노인은 사실 천하를 호령하던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초기 치매를 앓게 된 그는 기억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아내가 그리워 몰래 고향 산소에 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 신분증, 휴대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충격과 뼈를 깎는 추위가 겹쳐 정신이 다쳐버렸고 그렇게 기억 잃은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정신이 조금 맑아진 강 회장이 구석에 서 있는 서연을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역에서 쓰러졌을 때 다들 그냥 지나갔는데 이 아가씨만 멈췄어. 나한테 자기 밥을 양보하고 자기 아버지 옷을 입혀줬어. 이 아가씨가 날 살렸다. 강씨 일가 모두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극도의 고마움으로 변했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가씨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때 서연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고학생 밀린 월세,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 아닙니까? 백지수표 거액의 돈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가족을 찾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뻐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공손히 인사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가족들이 재회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도유는 문 뒤로 사라지는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일주일 후 삶은 여전히 팍팍한 생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작은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태양그룹 서류 전형 합격 문자였습니다. 수천 명의 대학생이 입사를 꿈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뻐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면접 오라는데 면접 날 서연은 새 옷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엄마가 보내준 낡은 정장을 꺼내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했습니다. 낡은 구두도 구두약으로 광을 내 흠집을 가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를 낸 뒤 태양그룹의 마천루 같은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 앞에 서면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진 적 있나요? 서연도 무척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김서연 씨, 제일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고 차가웠으며 고급스러운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엄숙한 표정의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가운데 앉은 사람에게 닿았을 때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은 예의도 잊은 채 입을 딱 벌렸습니다. 잘 빗어 넘긴 백발 권위가 느껴지는 정교한 맞춤 정장을 입은 위엄 있는 남자. 착각할 리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그 인자한 눈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지하철역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그녀를 보며 입가에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의 엄숙함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면접관들에게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아주 특별한 인재야. 서연은 발이 땅에 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날의 헐벗은 할아버지가 태양그룹 회장님이라니 이건 꿈에서도 상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안 깨나 회장님이 격려의 눈빛을 보내며 손짓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었지만 여느 면접과는 달랐습니다. 까다로운 질문도 퀴즈도 없었습니다. 왜 태양그룹에 지원했냐는 질문에 서연은 숨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사실 거창한 헌신 같은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단지 이곳이 사람의 가치를 아는 기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업무에서든 삶에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투박한 대답의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젊은 아가씨에게서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덕목인 인류애를 보았던 것입니다. 서연이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자 강 회장은 다른 면접관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재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사람 됨됨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문은 닫혔지만 가난한 소녀의 눈앞에는 더 크고 찬란한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도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여전히 진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그 복이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연의 입사는 앞으로 닥칠 파란과 기적의 시작일 뿐입니다. 과연 회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질투를 불러오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날 경찰서에서 무릎 꿇었던 도련님, 도윤은 회사에서 집안의 은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지켜봐 주세요. 서연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기묘하게 둥글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인연을 믿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이후로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태양그룹 전략기획실로 들어섰습니다. 대기업 출근 첫날 누구나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직속 상사를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신입사원 김서연 씨, 강도윤입니다. 그 남자가 거기 서서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미소였지만 이번에는 침착한 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룹 후계자는 높은 곳에서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부서에서 직접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둘 다 무척 어색했습니다. 한쪽은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꼬리표를 단 신입, 다른 한쪽은 금수저 도련님. 신분의 격차가 뻔히 보였죠.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묘하게 사람을 묶어주는 접착제 같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다져진 성실함으로 무장한 서연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사 프로젝트 보조, 늦은 밤 야근까지. 그녀는 회장님과의 인연을 믿고 특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도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 퇴근하고 두 사람만 남아 마감에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를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커피요.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일, 그리고 그냥 서연 씨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요. 저는 당신의 일하는 방식이 좋고 당신이라는 사람도 참 좋습니다. 공기처럼 가벼운 고백이었지만 젊은 처자의 얼굴을 붉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른의 사랑이란 때로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불꽃놀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면 충분하니까요. 6개월 후 도윤은 정식으로 서연을 집에 데려가 인사시켰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표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노인은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며 허벅지를 쳤습니다. 나에게 정말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 왔구나, 겹경사야. 은인을 다시 만난 것도 모자라 이렇게 훌륭한 손주 며느리까지였다니. 그로부터 1년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떠들던 것처럼 호화롭고 요란한 결혼식이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식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마도 양평의 순박한 농부인 서연의 아버지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였을 겁니다.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사위에게 딸을 넘겨주는 장면을 보며 솔직히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너무 많은 고생을 했으니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피로연에서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기억을 잃은 노숙자였고 유령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외면했습니다. 귀찮아하고 더러워했죠.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니까요. 그는 손주 며느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가씨는 멈췄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끼니를 저에게 양보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차갑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런 아이가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요. 내 며느리가 이 늙은이에게 인생 마지막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도 인류에는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식 후 강 회장은 재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였습니다. 그는 경영권 전부를 아들과 손자 도윤에게 넘겼습니다. 난 지쳤어. 이제 할멈 곁으로 갈래.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는 양평으로 내려가 아내의 묘소 근처 작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도윤과 서연 부부가 차를 몰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바람 부는 둑길을 산책했습니다. 강 회장은 곁에 있는 젊고 행복한 두 아이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야. 저쪽에는 착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이쪽에는 효자 아들과 착한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천사를 보내주었어. 서연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감사하죠. 할아버지를 만난 덕분에 도윤 씨도 만나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도 생겼잖아요. 할아버지가 제 귀인이세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몇 년 전 SNS에 올렸던 사람 찾기 글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살만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판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네요. 읽다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가족 상봉 축하드려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옆에 앉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로운 시골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보세요. 인생사 인과응보는 늘 돌고 돕니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낡은 옷, 그리고 차가운 기차역에서 건넨 선한 마음이 결국 그녀 자신의 인생의 눈부신 기적을 수놓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곤 하지만 과연 우리 자신이 삶에 대해 충분히 친절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도울 준비가 된 당신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따뜻한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댓글로 서연과 그녀의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